번째로는 이제 그 대표적인 치료용 항체의 예시와 어떤 질환들을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전 세계의 그 탑 20에 해당하는 의약품 시장의 각각의 이제 항목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개 중에서도 제가 이제 그 빨간색으로 약간 표시를 해 놓은 것은 치료용 항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제 전체 탑 20 중에서도 10개의 상위에 있는 10개의 의약품을 보게 되면 10개 중에서 한 8개 정도가 치료용 항체라고 이제 그 보고가 되고 있고요. 치료용 항체 같은 경우에는 30년이라는 역사밖에는 안 됐지만 실제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도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체 전 세계 의약품 중에서 가장 그 탑 넘버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휴미라라고 하는 그 관절암 치료제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고요. 뒤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 번째는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 강화 항체가 큰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어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용 항체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서는 면역 질환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면역 질환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절암이라는 것이 있는데, 관절암의 발병 기전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과도한 면역 반응들이 유도가 돼서 이런 관절암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런 초기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사이토카인들의 양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알파라고 하는 TNF 알파라는 것이 이런 관절암의 발병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역학자들이 이런 TNF 알파를 어떤 식으로 모듈레이션을 해서 이런 관절암을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이나 실험적인 그 예를 많이 이제 냈었고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 항체 의약품이 휴미라라고 하는 관절암 치료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휴미라라는 것은 영어로 Human Monoclonal Antibody in Rheumatoid Arthritis라고 이제 약자를 이제 써서 휴미라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고요. 말 그대로 관절염의 사람의 그 단클론 항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인간 항체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됐고, TNF 알파에 선택적으로 결합을 해서 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로 알려져 있고요. 2008년도에 미 식약처 승인을 처음으로 관절염 치료제로 받게 됩니다. 이런 관절염 치료제로서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개발이 됐지만, 현재 이러한 완전 인간 항체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그 휴미라가 지금 전 세계 의약품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항체 의약품으로서는 레미케이드나 엠브렐이라는 것도 이제 관절염 치료제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암 질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통 암이 발생하는 과정 중에서 보통 혈관 신생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증식을 하기 때문에 증식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산소랄지 영양분이 필요를 하게 되는데, 이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을 분비를 해서 빠르게 혈관을 생성시켜주는 그런 반응을 촉진을 시키게 되고요. 이러한 반응을 보통 우리가 종양혈관 신생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튜머 엔지오제네시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튜머 엔지오제네시스의 가장 중요한 그 팩터로서, 그 인자로서 알려져 있는 것은 VEGF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로스 호르몬, 성장에 관여하는 그런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실제 종양의 혈관을 생성을 억제를 시킴으로써 암의 더 이상의 진행을 막아주는 그러한 치료제들이 이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베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치료용 항체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됐고요. 제넨텍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런 항체가 개발이 됐고, 이 항체 같은 경우에는 인간화 항체로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VEGF에 선택적으로 결합을 해서 VEGF가 혈관 신생을 일으키려면 실제 혈관 세포에서의 VEGF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이러한 혈관 신생이 유도가 돼야 되는데, VEGF에 결합을 해서 이러한 수용체와의 결합을 선택적으로 억제를 시킴으로써 혈관 형성을 억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산소나 영양분의 공급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의 암의 진행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 치료용 항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베스틴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전이성 대장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용 항체로 처음으로 이제 식약처 승인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통해서 현재는 전이성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폐암이나 뇌암, 유방암, 난소암, 신장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암에서도 치료에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치료제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치료용 항체들이 이제 진화를 해서 면역 항암 항체라는 것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이언스나 네이처와 같은 저널뿐만이 아니라 타임지에서도 이런 캔서 이뮤노세라피라고 하는 면역 항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표지에 실을 정도로 이런 면역 항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가장 각광을 받고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면역 항암제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까지 항암제의 개발 역사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1세대 항암제라고 얘기하는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증식을 하고 있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를 할 수는 있지만 정상세포까지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러한 독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는 그런 단점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치료적인 한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2세대 항암제인 표적 항암제라는 것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암의 원인 물질을 표적화해서 이들을 중화하거나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세대에 비해서 효능이 조금은 단독 효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점이 있어서 병용으로 1세대 화합물과 같이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약제 내성이라는 그러한 단점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발되고 있는 3세대 그 항암제인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존재를 하고 있는 면역계를 이용해 활성화시켜서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오히려 공격시켜주는 그러한 형태로 개발되어 있는 그런 항암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히 작고, 그리고 최근에 기존의 그 암 치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완전 치유라고 하는 실제 암 환자들에서 암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치료 효능을 실제 임상에서 많이 관찰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이런 면역 항암제의 그 치료 효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역 항암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면역 관문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뮨 체크포인트 프로테인에 대한 그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관문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정상 면역계에서도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면역계에서 보통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정상세포의 독성을 야기를 시키게 되기 때문에 보통 정상세포의 표면에 이런 면역관문 단백질이라는 것을 발현을 시켜서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면역 반응을 유도를 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이 많이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PD-1과 PD-L1 그리고 CTLA4와 B7이라는 이러한 단백질 분자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면역관문 단백질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영리하게도 이러한 정상세포에서 발현되어 있는 면역관문 단백질을 암세포 표면에 발현을 시켜서 실제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억제를 시켜주는, 그래서 실제로 면역세포의 그 활성이 억제가 되면서 오히려 암세포는 계속적으로 무한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암세포에도 표면에 이러한 면역관문 단백질이 발현이 되어 있고 T세포의 표면에도 면역관문 단백질이 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암세포는 이러한 면역관문 단백질의 단백질 상호작용을 통해서 면역세포의 활성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오히려 암세포가 자기 스스로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많은 면역학자들이 그렇다면 이런 암세포와 T세포 사이, 면역세포 사이의 단백질 상호작용을 억제를 시켜주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면역세포의 활성이 증가를 해서 암세포를 억제시켜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많이 가설을 내놨었고, 실제 이러한 가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역관문 단백질에 결합하는 항체를 만들어 봤더니 아주 치료 효능이 우수한 그런 치료용 항체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CTLA4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여보이라는 그런 치료용 항체가 개발이 됐고요.
그다음 PD-1이라고 하는 면역 관문 단백질에 이제 결합할 수 있는 키투르다라는 것이 이제 개발이 됐고, 그다음 PD-L1 같은 경우에는 테센트릭이라는 그런 치료용 항체가 현재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면역 관문 단백질에 가서 결합할 수 있는 치료용 항체를 보통 우리가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혹은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현재 임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은 7가지 정도가 현재 개발이 돼서 임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최근에는 여러 가지 주요한 면역 관문 단백질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스글렉트 15이랄지 아니면 옥스포리 라이간드와 옥스포리의 인터랙션이랄지 CD70와 CD21의 그런 상호작용, 이런 여러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러한 기타 면역 관문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치료용 항체 후보 물질들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는 바이러스성 질환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장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 코비드-19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이라는 것은 2019년도에 처음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질병이다라고 얘기해서 코비드-19이라는 전 세계적인 동일한 그런 이름을 갖게 됐고요. 이러한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는 사스코브2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러한 코비드-19이라는 질환이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스코브2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숙주세포로 감염을 할 때 이런 그 바이러스의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이 바이러스로의 감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주요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접촉을 한다든지 에어로졸, 비말에 의해서 이렇게 감염이 되고, 주요 증상으로서는 뭐 폐렴이랄지 발열이 일어난다든지 호흡곤란, 기침 등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제가 이제 그 기존의 통계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작년에 한 3월과 올해의 6월까지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000배, 4,200배 정도가 이제 증가가 된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사망자 같은 경우는 한 30배 정도가 증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국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117개국에서 현재는 221개국으로 2배 정도 이제 증가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존적인 치료가 이제 그 가장 일반적인 그런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해열제를 뭐 저희가 먹는다든지 아니면 수액을 보충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보존적인 치료가 이제 행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그 백신을 통해서 예방을 하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우한에서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발생이 됐던 사스코브2 이외에도 실제로 돌연 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변이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치료제들이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비드-19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 감염 기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스코브2의 이제 표면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숙주세포의 표면에 특정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서 감염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숙주세포의 표면에 존재를 하는 단백질을 보통 ACE2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CE2하고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렇게 단백질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감염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게 되고 숙주세포를 오히려 이제 파괴를 해버리는 그러한 문제를 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런 ACE2와 스파이크 단백질이 결합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고 하는, 보통 약자로 RBD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RBD의 도메인이 실제로 ACE2하고 결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코비드-19의 치료용 항체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리제노린이라고 하는 회사가 RBD의 표적 항체, 단클론 항체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이런 RBD에 결합할 수 있는 치료용 항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런 RBD에 대한 이중항체 치료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치료용 항체가 이제 상용화가 되게 되면 아마도 이런 코비드 19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근본적인 치료제로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